오래된 도시는 그 시간만큼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600여 년 전 조선의 건국으로 시작된 서울, 한양의 역사. 그때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한양의 심장이었던 종로에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으로 요즘 종로는 달라졌습니다. 북악산 동쪽 서쪽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게 되자 그 출입구 중 하나인 창의문의 인기가 좋습니다. 창의문은 인왕산과 백악산이 만나는 곳에 있는 문이다. 사소문 중 유일하게 조선시대에 지어진 문로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도성에서 촬영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 창의문은 처음 와봤네요. 오늘 어떻게 이 성곽 여기 한 바퀴 도나요 이렇게? 자, 일단 올라가 볼까요? 서울은 600여 년 전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시작된 계획 신도시입니다. 성벽을 쌓고 왕궁을 짓고 인구 10만 명 정도를 예상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이 도성 안쪽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경복궁이 보이고, 그럼 이쪽이 평창동, 부암동, 북한산. 원래 그냥 늘 보던 익숙한 그냥 성벽인데 저 안에 이제 광화문이 경복궁이 있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이 한양을 탁 감싸고 있는 이 모습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조선 건국 초기 한양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은 종로입니다. 현재 종로구의 60% 정도가 옛 사대문안 한양이었는데요. 조선의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심장이 종로지요. 와. 세계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도시엔 올드타운이 있는데 우리에겐 종로가 올드타운입니다. 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처음인데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냥 같은 서울인데도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풍수지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 뭔가 이 산이랑 이게 딱 감싸서 딱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드라마 장면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같이 올라와서 네가 뭐 다스릴 나라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높은 곳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실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바라보고 여기가 이제 새로운 조선의 둘러보거라. 장차 네가 다스릴 나라다. 저 산 너머에도 네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이 살고 있고 그 너머에도 네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이 살고 있다. 그 만 백성을 네가 다 어루만지고 보살펴야 하는 거다. 그때 이제 처음 여기를 수도죠. 한양으로 정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발전을 이뤄서 지금의 이제 서울이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참 선조들, 조상님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지혜롭고. 그런데요,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때 어떻게 한양을 건설한 것일까요? 만백성을 위한 나라를 세우자고 했는데 그런 통치 철학이 과연 신도시 한양에 반영이 됐던 것일까요? 지금의 서울 종로에서 빌딩과 도로를 지우고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한양을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유교적 전통과 가르침이었습니다.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 터를 잡고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두어 종묘 사직을 완성했죠. 동서남북 4곳에 사대문이 세워지고 성곽으로 둘러쌌습니다. 나라의 중심, 왕의 권위를 높여줄 왕궁을 짓고 행정, 사법을 담당할 관청거리, 백성들이 살아갈 동네도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나라, 조선의 통치 이념을 만백성에게 널리 알리고 구현해줄 수도 한양. 국가적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건설한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도시 건설은 첫 번째 왕궁, 경복궁에서 시작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왕을 영접하는. 제가 무슨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멋있어요. 너무 젊으세요. 요즘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역사 전문가시죠. 저는 이렇게 약간 네. 드라마에서 너무 인상적으로 뵈서 저를 얘기한다 약간. 아닙니다. 자, 그럼 돌아볼까요? 익숙하시죠? 저는 사실 여기 경복궁은 네네. 딱 3번째 와봅니다. 3번째. 실제로는 네. 3번째 와봤고 네. 이걸 이제 똑같이 지은 곳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구나. 지금 남겨져 있는 경복궁은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조선 말기 때 다시 이제 조선의 위상을 좀 재건하겠다라는 구조 속에서 새롭게 만든 걸 기준으로 복원을 한 거여서 조선 전기 때보다 몇 배 크고요. 초기에 이제 정도전이 주도해서 경복궁을 만들 때는 훨씬 뭐 작았죠. 그래서 뭐 기록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게 뭐 흥선대원 그때 지금 거는 이제 한 2,300여 칸 정도. 근데 이제 조선 초기 때는 한 800에서 900칸 정도의 규모였으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좀 작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새롭게 신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세트장이 좀 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이 규모에 네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임금들이 실제 경복궁에 거주하진 않았지만 이곳은 조선 최고의 존엄, 왕의 상징, 왕의 공간이었습니다. 경복궁을 나서면 널찍한 광화문 광장이 펼쳐집니다. 이쪽 뒤가 이제 궁궐이라면 이곳이 이제 육조거리라고 해서 현재 저쪽은 이제 지금 발굴 진행 중인데 의정부터 그 의정부의 어떤 삼정승을 중심으로 한 핵심 기능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이조, 예조, 형조, 병조, 사헌부 뭐 이런 어떤 국가의 주요 기관 본인이 다 이렇게 통솔하셨던 그 신하 수장들이 이제 이곳에서 그 밑에 신하들 데리고 회의하던 그런 공간인 거죠. 지금의 광화문 광장 양옆에 조선의 주요 관청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아주 넓은 거리였답니다. 아니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 도로의 크기 갖고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긴 한데 통상 여기 이제 9궤, 수레 9대가 지나갈 수 있는 보폭이다. 그래서 한 50여 미터 정도의 보폭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기록을 따져보면 중국의 황제나 조성하는 그 넓은 거리를 만들어 놔서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성계의 능력도 있었지만 또 정도전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정도전은 이제 또 신하들이 중심이 된 나라, 그쵸. 또 이런 걸 꿈꿨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또 이렇게 큰 육조 거리를 만드는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네. 아, 맞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정도전은 신하를 위한 나라, 이방원은 왕을 위한 나라. 그렇죠. 왕권 강화에 힘쓰고 그러다가 정도전은 그렇죠. 아, 이제 막 생각이 막 저희 나요. 방송이 좀 리얼리티 같아요. 다큐가 아니라. 중국의 황제가 다니는 길처럼 넓게 길을 닦으며 사대부의 나라를 꿈꿨던 정도전의 야망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육조거리, 광화문입니다. 결국 그 덕분에 서울 도심에 이렇게 넓은 도로가 남게 됐고 잘 사용하고 있으니 원대한 계획이었던 것은 분명하네요. 육조 거리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곳에서 끝납니다. 저 이렇게 광화문에서부터 이 대로를 이렇게 끝까지 걸어가 본 게 처음입니다. 처음. 흔치 않죠. 네. 저도 이렇게 태종 대왕을 모시고 사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 경험 흔치 않습니다. 네. 지금 본인이 만드신 거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제가요? 아, 제가 네, 만들었네. 종로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이제 시전상인들의 거리, 운종가라 불렀죠. 자, 한양건설의 또 하나의 미스테리. 서대문에서 동대문에 이르는 길. 조선에서는 운종가라고 불렀던 종로인데요. 이 길이 왜 필요했던 걸까요? 근데 도시건축을 연구해온 안창모 교수는 백성들을 살게 하려면 꼭 필요했다고 얘기합니다. 서울은 원지형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 자연을 품에하는 계획도시 서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그 안에 계획도시에는 무엇을 품으려고 했는가? 그 부분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도시 공간 속에 나타내고 싶어 했죠. 그래서 궁궐을 중심으로 궁궐 앞에는 육조가 위치했고 동쪽에는 종묘, 서쪽에는 사직이 위치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전체 공간만 배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질서 체계를 유지하는 가로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종로는 약 18m 정도, 아마 평균을 내면 한 20m 정도를 낼 텐데 20m면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4차선 도로입니다. 인도를 포함해서. 사실은 600년 전에 4차선 도로가 약 3km 가까이 동서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역사 도시가 많은 유럽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랄 만한 도시 계획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넓은 도로가 필요했을까요? 그건 청계천을 활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이 500년 동안 아주 위생적이고 잘 관리되는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상하수 시스템 중에서 이 하수 시스템이 잘 정비되었기 때문인데 이 골짜기를 형성한 곳에 있는 물길을 자연 오배수 시스템을 처리하는 배수로로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청계천은 우리처럼 여름 한철에 비가 많이 오는 도시에서는 이 여름 한철에 여기는 물이 넘쳐나겠죠. 이래가지고는 이 도시를 겨냥할 수가 없습니다. 청계천을 정비하면서 이 주변의 땅들을 이렇게 1년 내내 마른 땅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종로가 정비되고 종로 양쪽에 시정 행랑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종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양도성은 왕과 양반 관리들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 종로의 동서 가로축은 한양에서 살아갈 백성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운종가의 길을 내고 청계천을 정비하면서 물길은 최대한 살려놓았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니까요. 그래서 종로엔 여전히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많습니다. 이제 운종가에서 활발하게 상행하고 여기 일종의 뭐 생활하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청계천이 또 활용이 됐던 것도 뭐 생각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금은 좋은 거리지만 그 당시 이제 어쨌든 도성민들의 이제 그 어떤 가장 중요한 뭐 식수라든지 하수의 또 처리를 담당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딱 붙어 있으니까 괜찮죠. 바로 위에 상인들의 그렇죠, 거리가 그렇죠. 있고. 이 다리가 네. 여기 써있 광통교. 네. 광통교. 네네네. 아 태종 10년에 신덕왕후. 네, 본인하고 기억 나지 않으세요? 기억이 나네요. 이거는 정확하게 드라마에서도 정확하게 소개를 했던 그 네. 유명한 광통교. 네, 소개를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신덕왕후에 대한 이 울분과 서름. 그래서 이 무덤에 있는 돌까지 빼서 그걸로 다리를 짓는데 썼다. 그게 광통교. 맞죠? 맞아요. 예. 그 돌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밑에 가서 보면서. 이 밑에요? 네, 요 밑으로 내려가야지 볼 수 있는. 600년이 넘은 일인데 참 대단하죠. 태종 이방원의 흔적이 서울 한복판에 아직 남아있다니요. 조선 초기 광통교는 한양에서 가장 큰 다리고 오가는 사람이 많았다는데 그래서 여길 선택했나 봅니다. 바로 이 돌입니다. 이방원이 화가 나서 무덤에 있는 돌을 가져와 거꾸로 박아놨다는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조선의 역사가 오래된 과거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광화문이 이렇게 정면에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으로는 뭐 남대문. 이거는 딱 정확하게 딱 정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없죠. 근데 남대문은 제가 알기로도 약간 이쪽에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도로가 쭉 연결이 돼 있긴 한데 과거에는 이 도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쵸? 도로도 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도로인 거고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제 이쪽 운종가 쪽으로 돌아가서 광통교 쪽을 건너서 남대문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이렇게 안 돼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조선이 이 주례라는 중국의 축성수를 바탕으로 해서 도성을 짓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모양 자체 많이 다르니까 우리에 맞춰서 이렇게 좀 지형도 구성하고 하는 방식을 띄었죠. 백성들이 살아갈 자연을 품은 도시. 조선의 계획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일본의 왕궁과 도시는 어떤 형태로 건설되었을까요? 약 1000년간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은 니조성이 있습니다. 오랜 전국시대를 거쳐 일본을 통일한 뒤 만든 겁니다. きらびやかな華麗な特にねこの二条城は戦をするためのお城じゃなかったというところで、戦いに備える城づくりというのがあまり見られません。基本的にはやっぱり京都に天皇の住まいがあった京都御所、そこから今距離にしまして約 2.8 キロというこの距離にありますことからこのお城は、天皇御所をお守りする、そういう意図もあって、この地に築城されたと。 보통 막부시대라고 하죠. 중세 일본은 전국에서 일어난 무사들의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런 전쟁의 대비책도 없이 니조성은 어떻게 일왕을 보호하고 쇼군의 거처가 될 수 있었을까요? 中国も韓国も大きく都市全体を城壁で囲むんですけれども結局日本はですね、あまりそういう城壁は発達をしませんでした。でお城が築かれてで周辺からですね人を集めてそこで商売をさせるわけですね。屋敷の周りに塀を建てるわけです。で塀の中に家を作るわけですけどその塀の代わりに長屋を作るんですね。で長屋に人を住まわせるわけですね。
이곳엔 한양 성곽 같은 성벽을 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집과 집을 딱 붙여서 마치 담처럼 성벽처럼 만들었습니다. 교토의 오래된 옛 동네에 아직 남아있는 이런 형태의 집들이 나가야입니다. 백성들은 평상시 이곳에서 생활하고 전란이 나면 이곳에서 싸웠습니다. 교토의 니조성보다 20년 일찍 오사카에는 새로운 성이 하나 건설됩니다. 지금도 도시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오사카 성입니다. 1583년 건립될 당시엔 상당히 큰 규모였지만 대부분 소실되고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는데요. 오사카 성은 철저하게 군사시설을 갖춘 성입니다. 이 전망대도 원래는 적을 감시하기 위한 망루였답니다. ここが平野の中の小高い丘になっていて、しかもその丘の麓を川が巡っている防御に適した土地であるということ、秀吉はこの城下町を発展させるために周辺の町から町人を強制的に集めて、それで大阪に住まわせました。それで経済的に発展させるということですね。そのようなことで、大阪が都市としてだんだん発展していきます。 성 주변에 이중으로 판 해자가 있습니다. 적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주를 위한 보호 장치는 완벽하네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사카의 유명 상업거리 도톤보리 역시 그때 조성된 상인들의 마을이었습니다. 막부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오사카성 주변에 자리를 잡았던 상인들. 도시는 그들에 의해 성장합니다. (15세기) 중국에서도 거대한 왕궁 건축이 시작됩니다. 명나라 영락제가 수도를 옮길 계획을 세우고 13년 만에 완공한 성. 바로 베이징의 자금성입니다.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궁궐인데요. 전체 규모가 무려 72만 제곱미터. 남북 길이가 960m. 오로지 황제의 권력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자금성의 정문인 오문을 통과하면 거대한 광장이 펼쳐집니다. 평평한 땅에 네모 반듯하게 지어진 자금성은 유교 법칙에 따라 중요한 건물들을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배치하고 동서대칭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 중심에 황제가 있죠. 황제가 정서를 보던 태화전은 자금성 안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합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더 이제 이렇게 역사도 더 오래되고 한양 도성을 만들 때 그 주례의 고공기를 많이 참고했다라고 해석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이제 서울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중국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도시하고 서울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은 평지의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평지에 만들어지는 도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계획하기가 쉽습니다. 동서남북 방위 잡기도 좋고요. 근데 자연의 질서를 품에 안으려면은 자연을 잘 읽어야 되고 적절한 곳에 땅을 깎거나 물을 메워야 되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을 이야기할 때 중국의 도시의
아류인 것처럼 설명을 많이 하는데 사실 땅의 조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도시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고요. 자금성은 황제의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신하들의 업무 공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금성의 남문, 천안문 앞 광장이 관청가가 있던 곳으로 조선의 6조 대로에 해당하는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두 개의 정약문을 만나게 됩니다. 자금성이 지어질 당시엔 황성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이기도 했다는데요. 백성들이 오가던 이 거리가 한양의 운종과 같은 상업거리였습니다. 정약문 거리는 베이징의 유명 상업지구 전문 대가로 이어지는데요. 자금성의 규모에 비하면 좁고 협소한 길입니다. 그 중국에도 이제 이 대로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게 한양같이 그 대로를 왕의 어도를 상업화시키는 생각은 잘 안 하죠. 상업적이 따로 있죠. 시장이 따로 있고 그 종로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게 이제 종로라고 하는 건 아주 상징적인 길이어서 그 임금의 행차 대열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넓은 종로를 만들어 놓고 이걸 행차용만 할 거냐, 종로 양쪽에 행랑을 쫙 만들어서 그걸 상업거리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조선의 최초의 쇼핑몰을 이제 설계를 한 거죠. 나라마다 규모나 건축 형태는 달라도 왕궁은 왕을 위해서 지어집니다. 하지만 통치 철학에 따라 도성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백성들의 공간을 계획한 나라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은 세 번째 임금 태종대에도 건설 작업이 계속됩니다. 여기는 두 번째 왕궁 창덕궁입니다. 태종이 건설의 전 과정을 주도했고 조선시대 많은 임금들이 사랑했던 곳이죠. 네, 태종 이방원이 실제로 생활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궁이 이제 딱 문을 들어와서 보통 일자로 이렇게 쫙 뻗쳐져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좀 약간 이렇게 굽이 좀 꺾여져 있죠. 아, 여기는. 그런데요, 진선문을 지나면 나오는 이 마당이 네, 안녕하세요.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랍니다. 뭐가 사다리꼴이란 말이에요? 뭐가 완전 일자인데? 이곳은 왕의 공간 인정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머무르는 마당. 한 발 떨어져서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멀리서 봐도 사다리꼴이 아닌데요. 눈높이에서 보면 일자 같죠? 네. 공중에서 보면 네. 확실히 사다리꼴이 약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쪽 우측면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원래 일자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잘못 지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마당에 서서 바라보는 눈높이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와, 이거는 위에서 보니까 야, 이렇게 심하게. 야, 근데 그거를 저쪽에서 보면 안 느껴지네요, 그게. 야, 신기하다. 더 높이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실수가 아닌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데. 이야, 뭐야, 왜 이렇게 지었지? 여러분도 보이시죠? 인정전으로 들어가는 마당이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태종이 이걸 허락했다는 건데요.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만든 건가요? 근데 왜 찌그러졌냐면 이게 건축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뒷산의 그 지형의 축과 앞에 있는 종묘의 축이 달라 이게.
꺾여 있어. 어디선가 이거를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물이 계속 어긋나게 돼 있어요. 앞면은 종묘의 축을 따라가고 뒷면은 이 창덕궁의 지형의 축을 따라가요. 그럼 결국 이렇게 좀 부정형으로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유교적 예법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그 편리성 이런 것들이 훨씬 강조되어 있는 궁궐이 됐죠. 그걸 잘 풀어낸 이가 이제 박자청이라고 하는 건축가였고. 처음에 이걸 본 태종은 대노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현장 책임자 박자청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남쪽을 봐야 하는 인정전의 위치는 바꿀 수가 없으니 주변 산을 깎아서라도 네모 반듯하게 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태종이 이제 공사 도중에 와서 보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이미 기초는 보일 거 아니에요. 찌그러진 게. 아니 마당을 찌그러뜨렸냐 막 대노를 한 거야. 너 아무리 내가 봐줬더니 말이야. 너 예쁘다고 그랬더니 네 멋대로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통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혀서 변명이 뭐냐. 완공되시면 알 겁니다. 제 뜻을. 당시 공사를 맡은 박자청은 궁궐 문지기 출신으로 공조판서, 지금의 서울시장인 한성부 판윤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인데요. 특히 한양 도성 건설 책임자로 창덕궁은 물론 한양 성곽을 건설을 했고, 자꾸만 무너지는 경복궁 경회로 보수 건설, 보신각도 그의 작품입니다. 박자청은 최고 건축가였습니다. 얼마나 절묘한지 여기 딱 와서 보세요. 여기 와서 보시면 이제 이게 정문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 프레임 안에 딱 건물의 전부가 딱 들어오게 돼 있잖아. 이거는 저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 거리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거리를 그렇게 띄워놨기 때문에 이 프레임 안에 마치 그림 속에 하나가 딱 들어오듯이 되는 거거든. 이건 뭐 박자청의 그 이 스케일감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아주 요 한 장이 딱 그 건축적인 격이라 그럴까, 품격과 자연과 이런 걸 다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위엄보다는 좀 아늑함. 왕권도 아마 그랬던 막 군림하는 왕보다는 좀 이렇게 백성을 이렇게 감싸는 왕, 이런 좀 자유로운 왕, 이런 걸 꿈꾸는 게 아니었을까? 오늘의 건축가는 600년 전 창덕궁에서 태종의 통치 철학을 읽어냅니다. 태종의 창덕궁은 규모가 작고 실용적으로 꼭 필요한 건물들로 구성됐습니다. 건설 초기 태종의 집무실 인정전은 고작 3칸. 세종시대를 준비하며 창덕궁을 넓혀가면서도 유교적 예법보다는 자연지형을 따라 건물을 배치하고 후원을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주장했던 태종의 왕궁은 놀랍게도 소박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전문가에게 왕궁 건설을 맡기고, 왕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소신 있는 합리적인 주장에 따를 줄 아는 임금. 그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세계적인 문화유산 창덕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냥 막 그날이 막 생각나요. 왕 막 여기서 즉위식 찍고 NG 한 100번 났던 날이 생각나네요. 그래도 저 위에서 아래를 좀 이렇게 내려다보면 뭔가 괜히 좀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냥 더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차분해지고 더 좀 한마디 한마디 좀 진중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야, 그게 촬영한 지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막 그때 생각이 나네요.
왕위에 오른 태종의 목표는 오직 하나. 온 백성이 다 함께 잘 사는 부강한 나라. 그 원대한 계획이 한양 도성에 새겨졌습니다. 조선을 건국하며 품었던 그 혁신의 정신은 시대를 뛰어넘어 먼 미래로 이어집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인구가 크게 늘어난 한양은 성저 심리, 사대문 밖 4km까지도 한양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지금의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격변의 시기, 전차와 전기, 다종다양한 서양의 문물은 한양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 살아보고 싶어한 어머니 덕분에 종로구 서촌에서 나고 자란 심윤경 씨. 그녀는 소설가입니다. 이게 또 판이 아이의 친구 엄마, 이웃집 아는 언니, 동네 이웃들과 갖는 독서 모임은 책을 읽는 시간이기도 하고 오염된 신념. 일리 없는데 우리 자신은 되게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심윤경 씨의 책도 함께 읽었습니다. 저택은 아름다웠다.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스스로 벼락이라도 때려야 할 것 같았다. 늘어진 덩굴 사이로 가슴이 태양같이 환한 새가 시실처럼 드나들며 부산함을 더하면 아름다운 정원의 영광은 가히 폭발할 지경에 달한다. 저택은 나라의 것 같기도 유엔의 것 같기도 윤원섭의 것 같기도 했다. 친일파의 자손이 빌붙은 썩어빠진 집이기도 했고 세상에 다시 없이 아름다운 것이기도 했다. 인간은 추하지만 물건은 아름다운 것이 어디 이 저택만의 일이었겠는가. 그런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깨닫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 일제로부터 거액의 하사금을 받았던 윤덕영이 프랑스식으로 지은 대저택 벽수산장. 해방 이후 유엔기구의 사무실로 쓰이다가 화재가 났고 1973년 완전히 철거됐는데요. 그 벽수산장이 소설의 중심입니다. 맨 처음에는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저의 할머니가 아기였던, 돌쟁이 아기였던 저를 안고 계시는 사진. 어느 날 보니까 그 사진의 뒷 배경에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유럽식 건축물이 서 있더라고요. 그 건물의 존재를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뭐지? 하고 그 건물의 정체를 찾기 시작해서 알게 된 것이 그 건물이 친일파 윤덕영의 개인 저택이었던 벽수산장이었고, 분자 생물학을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며 아이들을 키우던 평범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벽수산장 이야기에 파고들수록 서촌 곳곳이 새롭게 다가왔고 동네 이웃들은 놀라운 이야기의 증언자가 돼주었습니다. 제가 영원한 유산을 쓸 적에 여기서 사셨던 분과 통화를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의 아버님이 벽수산장에서 펌프 관리인으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 벽수산장의 그 으리으리한 저택에 도깨비불 같았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신 그런 기억들, 그곳에 있었던 그 굉장히 신기한 기물들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소설 쓰는데 정말 값진 도움을 얻었습니다. 역사책의 기록으로 남은 이야기가 이곳에선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심은경 씨 개인의 역사 또한 서촌 골목골목에서 이야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 집이 제가 태어난 집이에요. 저기 갈색 나무 판자로 이렇게 잇 덧댄 저 집이 저 태어난 집이에요. 아, 여기가 정말 저의 영혼의 절반은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너무 예쁜 곳이에요. 근영이 오빠네, 애자 언니네, 미정이네, 진표네, 연경이네. 이 사진이 아마도 제 돌사진인 것 같은데요. 73년 여름이에요. 여기 남산타워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이 위치가 가늠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돌쟁이 저를 안고 굉장히 흐뭇한 얼굴로 보고 계신 우리 할머니, 저의 인생 사진입니다. 이 동네에서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지원을 받으면서 자란 것 같아요. 제 작품 활동에서도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었고, 제 개인적인 인생, 삶의 보금자리로서도 언제나 나는 고향에 있고 든든하고 안전한 바탕 위에 있다라는 그 의식이 저를 항상 지켜줍니다. 그때도 행복하셨고 지금도 행복하시겠네요. 예, 행복합니다. 할머니는 곁을 떠났고 벽수산장은 사라졌지만 마당엔 감나무가 여전합니다. 허름한 담벼락이 아직 건재합니다. 다 사라지고 모두 잊혀지기 전에 찾아내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촌에선 오래된 것이 소중합니다. 월대보건공사. 네네네. 이 월대가 뭐예요? 원래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그 광화문이 있으면 네. 광화문 앞에 이렇게 한 몇십 미터 되는 이제 길이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높이 쌓여진 성문 밖에. 그렇죠. 성문 밖에.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곳이 되게 중요했던 게 그만큼 국왕이 백성을 만나거나 백성들 앞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하거나 신하들 앞에서 뭔가 보여주거나 하는 되게 좀 중요했던 장치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렇게 뭐 길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거의 이제 콘서트 할 때 약간 그렇죠. 큰 무대 같아요. 맞아요. 네. 역시 국왕 출신 배우답게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월대가 사라진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월대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복원하려는 걸까요? 이곳이 이제 폭 7m가 되는 어로거든요. 임금이 닿는 길. 그래서 이 주변의 좌우보다는 조금 더 높게, 이 돌은 그동안 동물원에 가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원위치로 다시 자리를 잡은 것이고, 그다음 이 서수석은 포함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지난달에 기정을 해가지고 원래 위치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월대 복원은 이런 흩어져 있는 성물들이 다시 원위치로 와서 자리를 잡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월대뿐 아니라 의정부도 복원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라지고 망가진 역사 속에 놓친 건 없는지 점검합니다. 그 조선시대가 우리가 이제 왕의 정치, 왕정을 하는 편한 시대라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를 왕이 잘 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늘 이제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놓고 이 민원을 청취하면서 해결해 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조선시대 정치죠.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 오늘날은 뭐 시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텐데요. 그 위민 정치를 이제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볼 수도 있죠.
지난 10월 광화문 월대는 완공되었습니다. 경복궁 앞 광화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인 거지. 여기하고 도심 한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원래는 이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가 생긴 거니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딱 그 경계선이잖아요. 여기가 진짜 뒤돌면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도시 서울이고 뒤돌면 다시 또 역사가 살아 숨쉬는 또 우리의 자랑 광화문이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고 복원합니다. 자연과 사람을 위한 도시. 실용과 혁신의 상징이었던 한양에 남겨진 이 오래된 계획은 아직 유효합니다. To see within is to feel